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 오늘은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 앤리 스탠리 목사님이 지으셨고요. 부제목으로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입니다. 책은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책값은 11,000원입니다. 이 책은 2015년도에 출간된 책이고, 앤리 스탠리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요. 노스포인트 사역재단 설립자이면서 아틀랜타 지역의 7개 MPM 교회의 주일마다 33,000명 이상이 출석하고 있고요. 아울러 MPM이 애틀랜타 광역권 바깥에 개척한 25개 이상의 교회에 매주 15,000명 이상이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스포인트의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교와 리더십 강의 등 앤리 스탠리의 메시지에 접속하는 횟수는 매달 100만 명을 웃돌고 있고, 현재 아나 산드라와 함께 조지아주 알파레타에 살고 있으며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책에 들어가기 전에 추천의 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어떻게 돈을 모을지, 어떻게 돈을 사용할지, 어떻게 돈을 나눌지 고민한다. 만약 우리가 돈을 가진 이유와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답을 안다면 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좋은 결정을 내리고 돈을 선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앤리 스탠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고, 또한 부가 아닌 부를 공급하시는 분을 믿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자들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부의 부작용을 막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계들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하라는 저자의 말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부에 관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요약하자면 세속적 가치관에 오염된 소유권의 문제를 바로잡고 부를 탐욕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주는 책입니다. 들어가는 글. 대부분 젊은이가 그렇듯 나는 부자를 꿈꾸는 청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용기를 타고 다닐 만큼의 갑부를 바란 건 아니었다. 다만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을 만큼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보통 부자를 꿈꿨다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 생각해낸 방법은 가수가 돼서 15대의 자동차를 끌고 언덕 꼭대기의 집에서 사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으로 기타와 피아노를 배우고 고등학교 친구 몇 명을 모아 밴드를 만들었다. 정말이지 이제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일만 남은 줄로 알았다. 사실 명예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예전부터 나는 명예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 돈방석에만 앉을 수 있다면 무명의 서름 따위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다. 짐작했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가 가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극심했다. 사람들이 내게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물을 때마다 아버지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네요 라고 대신 대답하셨다. 이렇게 온 집안이 기를 쓰고 반대하니 나로서는 버틸 재간이 없었다. 70년대의 가수가 지금처럼 대접을 받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이 노래처럼 지난 날을 회상할 뿐이다. 가끔 저 오래된 육현 기타를 칠 때면 너희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하곤 해. 이 노래 가사는 브라이언 아담스의 69년 여름이라는 노래 가운데 나오는 가사입니다. 아무튼 내게 음악적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뒤에는 부자가 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목회를 하자. 목사가 되는 거야. 목사들은 돈이 많잖아. 물론 농담이다. 요즘은 돈 많은 목사가 덜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부자 목사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우리 가족은 집이 없었고 교회에서 교육자 가족을 위해 구입해둔 목사관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하면 그 집도 비워져야만 했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물다가 임기가 다하며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차이점이라면 우리가 직접 잔디를 깎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통령 가족과 달리 우리는 집을 새로 도배하거나 페인트 칠할 때마다 허락을 구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명의상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것은 우리 집이 아니라 교인들의 집이었다.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 집의 사용에 대해 까다롭게 구는 경향이 많았다. 이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당시에는 목사가 한 교회에 3, 4년 이상 머무는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곧 떠날 사람을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집을 수리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나는 목회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나는 부자 목사를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집도 부자가 아니었다. 최소한 내가 꿈꾸던 종류의 부자는 아니었다. 물론 우리 집에는 필요한 것이 충분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부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5학년 때 우리 가족은 플로리다주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는 제일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다. 목사가는 전형적인 서민 동네에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가정부 아주머니를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하셨다. 그렇다. 우리 집에는 가정부도 있었다. 당시 우리는 그녀를 가정부 아줌마라 불렀고 그녀는 그것을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자랑스러워했다. 그녀가 목사집의 가정부라는 사실을 다른 가정부들에게 자랑하고 다닌 것을 보면 가정부 세계에서는 그것도 나름대로 벼슬이었던 것 같다. 가정부 아줌마는 원래 자기 차를 타고 출퇴근했다. 그런데 그날은 차를 카센터에 맡기는 바람에 우리가 데리러 가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아줌마가 사는 동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가서 보니 그 동네의 집들은 자그마하고 마당은 지저분했다. 그리고 온 동네가 쓰레기 천지였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인상을 찌푸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줌마가 들어오라고 했을 때 더러워서 들어가기 싫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우리 집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다. 아줌마의 집에 비해 우리 집 마당은 정말 깨끗했다. 우리 가족의 차도 그 동네에 지나다니는 차들에 비하면 고급 세단 축에 속했다. 우리가 아직 그 집에 살 때 교회 친구 한 명이 놀러 왔다. 그 친구의 이름은 브루스였다. 브루스가 우리 집안을 둘러보며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 야, 너희 집 정말 크다. 너희 아버지 부자야? 그 말에 나는 기분이 나빴다. 부자라고?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고 우리 집도 전혀 크지 않았다. 그냥 보통 크기의 집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브루스의 집에 가서야 비로소 브루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집에 비하면 우리 집은 그야말로 대골이었다. 그의 상황에 비하면 우리는 실제로 부자였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에게 부자는 단지 필요 이상으로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경우 자신이 부자라 해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이면서도 부자라고 느끼지 못한다. 부자이면서도 부자처럼 굴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비로 이 책을 샀거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책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부자다. 하지만 당신이 부자라는 게 도무지 실감이 가질 않는가? 걱정 마라. 앞으로 7장에 걸쳐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은 사람인 이유를 확실히 설명해 줄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
내가 가진 설득 기술을 모조리 동원할 참이다. 우리가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는 부자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신약의 짧은 구절 하나를 분석할 것이다. 혹시 그거 아는가? 대부분 사람이 부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 중에 분명 당신도 포함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새로 쓰긴 했지만 이 책의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7년간 나는 가을이면 어김없이 애틀랜타 지역의 우리 교회들을 돌며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듣기 거북할 정도로 쓴소리를 뱉어왔다. 이 주제와 관련된 우리 교회들의 여정은 내가 2007년에 전한 부자 되는 법이라는 설교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이 설교를 기획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우리 문화는 끊임없이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두 번째 이유는 부유한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처신에 관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이었다. 이 교훈을 공부하다가 부자 노릇을 잘 하지 못하는 부자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럴 수밖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나는 4주간 교인들과 함께 부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교훈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 설교는 건전한 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래서 다음 해에도 나는 같은 주제의 메시지를 전했다. 단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병행했다. 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부자 연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 캠페인에는 주말까지 막대한 기부를 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었다. 목표 액수는 당일에 거의 다 달성되었다.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자선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도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지원금을 주기로 정한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로 한두 시간을 기부하는 계획도 추진했다. 그런데 이 자선단체 중 어느 곳도 우리에게 돈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것이 부자가 되라 캠페인이 더 아름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다. 우리 교회의 교역자와 지원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선단체들을 은밀히 물색했다. 몇 주 뒤 우리 교인들이 그 단체들의 문을 두드렸을 때 관계자들이 기대도 못했던 후원금을 받아들고서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그리고 다시 몇 주 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단체들이 뜻밖의 기부를 받는 영상을 보여줬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상상해보라.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모든 백성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피부로 느꼈다. 2012년 가을,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자가 되라 나눔 프로젝트를 위해 150만 달러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520만 달러가 모였다. 그것도 한 주 만에 말이다. 우리는 그 돈을 전부 세상에 나눠주었다. 발송비나 취급 비용, 경비, 운영비에는 일체 쓰지 않았다. 목사 가족의 여행비에도 단 한 푼 지출하지 않았다. 그 돈을 한 푼도 빼지 않고 전부 나눠주었다. 아울러 우리 교인들은 34,000시간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단체를 위해 2332개의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구두 상자를 모았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상자를 보내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 나눔 프로젝트는 부자 연습으로 아주 제격이었다.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가? 맞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견딜 수 없다. 그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끼친 선한 영향,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끼치고 있는 선한 영향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다. 2달 전 딸 엘리와 함께 산살바도르에 있는 라 까사 데미 빠드레에 다녀왔던 기억이 난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이 시설은 갖가지 가슴 아픈 사연으로 가족과 생이별한 아이들을 위한 공동 생활 가정이다. 이곳의 책임자 게리 파월은
공항에서 우리를 태우고 가면서 물었다. 어때요? 제 트럭 멋지지 않나요? 내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이건 부자가 되라 트럭이랍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곳에서 우리는 옹벽을 건설하고 있는 건설 책임자를 만났다. 건설 현장에서 떠나는 길에 게리가 우리 쪽으로 몸을 기울여 말했다. 저건 부자가 되라 벽입니다. 교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주세요. 복지시설을 둘러볼 때 게리는 최근에 고용한 가정상담사를 소개해 주었다. 가정상담사는 아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을 나올 때 게리가 웃으면서 말했다. 부자가 되라는 정말 고마운 프로그램이에요. 고맙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도 지역사회와 온 세상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줄 안다. 당신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줄 안다.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거나 더 잘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다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자고 말하고 싶다. 이 주제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은 더없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다. 혹시 몰라서 말하는데 나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세상의 빈곤 문제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이들의 고난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고아를 믿는 가정에 입양시키는 것은 내 소명이 아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내 주된 관심사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쓴 주된 이유는 교회의 평판과 문화적 포지셔닝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금 문화를 변화시키는 연민과 나눔의 공동체로 우뚝 솟아야 한다. 어떤가? 이 일을 위해 나와 함께 노력하지 않겠는가? 7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나눔은 초대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보답할 능력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현상이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관심이 교회에 쏠렸다. 이로 인해 결국 교회는 서구 사회의 도덕적 양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에 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부자의 기준입니다. 환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의학 잡지에서 미스 A로 명명한 그 환자는 병세가 완연했다. 근육이 말을 듣지 않고 떨리는 것으로 보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분명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마구 뒤섞인 모습에 가족은 결핵이나 혈액 질환을 의심했다. 아무리 봐도 고칠 수 있는 병 같아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호스피스에서 막 버린 송장처럼 보였다. 뺨은 움푹 들어가고 피부는 화석에 덮인 것처럼 거칠었다. 정말이지 화타가 살아 돌아와도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다. 미스 A의 백박은 지독히 낮은 46이었고 호흡은 약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성 활력은 매우 높은 호르몬 수치를 보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장기와 소변 기능, 식욕은 모두 정상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다. 1866년은 지금과 같은 의학을 꿈조차 꿀 수 없던 시대였다. CAT나 MRI 혹은 혈구 수치나 내분비 수치 검사 같은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은 때였다. 당시 의학이라고 해봐야 원시적인 실험들에 불과했다. 당시 흔한 치료법에는 피뽑기와 아편 주입, 전기 충격, 송진 광장 등이 있었다. 이런 그로테스크한 치료법은 열이나 감염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환자에게 오히려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 당시 사망 원인은 첫 번째가 질병이었지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실험적인 방법으로 인한 사망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미스 A는 윌리엄 걸 경에게 인도되었다. 윌리엄은 당시 의사들과 달리 행동보다 관찰을 중시하는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는 섣부른 치료보다
간병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수많은 의학적 혁신을 이루었지만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기술은 다름 아닌 간병 기술이었다. 윌리엄이 질병의 외적 증상을 넘어 병의 뿌리를 살피게 된 것은 콜레라와 장티푸스, 천연두 같은 당시 유행병에 관한 풍부한 경험 덕분이었다. 그는 언제나 외적인 요인만이 아닌 전체를 살펴 문제를 해결했다. 미스 A의 질병에도 이런 접근법이 주요했다. 다른 의사들은 하나같이 미스 A를 아예 시체 취급하거나 실험물로 취급하여 척추에 뜸을 뜨거나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주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윌리엄은 당시의 무분별한 관행에 휩쓸리지 않았다. 의사는 병이 아니라 환자를 다루어야 한다. 그가 수련의들에게 늘 하던 말이었다. 그는 의사가 지나치게 참견하지만 않으면 병은 알아서 낫는 경우가 많다고 믿었다. 한 번은 희귀한 피부병을 앓던 여인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종기 표본을 현미경으로 환자에게 보여주며 괜찮아질 거라고 안심시켰다. 그것으로 치료는 끝이었고 실제로 그녀는 괜찮아졌다. 윌리엄은 치료법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능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바보와 미개인은 설명하려고 한다. 반면 현자는 조사한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는 확실한 치료법을 모를 때마다 기본적인 간병을 충실히 하면서 계속해서 관찰했다. 그가 남긴 글에 이런 대목이 있다. 병의 원인을 파악하라. 추측하지 말고 최대한 조사하라. 그래도 원인을 모르겠거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계속해서 조사하라. 윌리엄은 환자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낸 뒤에야 남들이 간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스 A는 이런 헌신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다. 그는 2년 동안 미스 A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아울러 그는 미스 A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던 질병의 정체를 조금씩 밝혀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질병에 거식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정확한 진단이었다. 윌리엄은 20세의 가장 미스터리한 질병 가운데 하나를 발견해냈다. 그랬다. 100년 전만 해도 거식증은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었다. 윌리엄은 오늘날에도 신문 기사에 자주 오르내리는 병명을 지어냈다. 뿐만 아니라 미스 B와 미스 C를 비롯한 여러 거식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해냈다. 그리고 그 모든 치료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다. 거식증은 치료해야 할 임상적 요인이 없으니 보통 특이한 질병이 아니다. 윌리엄은 한 사람을 치료할 때마다 이 이상한 질병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알아갔다. 거식증은 현대 산업화 문명이 만들어낸 최초의 정신병 가운데 하나이며 매우 끈질긴 질병 가운데 하나다. 윌리엄의 동료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윌리엄이 밝혀낸 전에는 아무도 모르던 질병이 그 이후 아메리카와 호주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몹시 놀랐다. 거식증은 뇌의 깊은 곳에만 존재함에도 온몸을 공격하는 질병이다. 이 질병은 눈에 보이는 피해를 입히는 보이지 않는 침입자다. 이 질병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암세포와 같은 이물질에서 비롯되지 않는 마음을 현혹시켜 제 몸을 해치게 만드는 기만덩어리다. 기만에 대한 해법. 윌리엄의 진단은 시대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거식증은 스스로를 속이는 질병으로 당시 사회적 압력의 부산물이었다. 1800년대의 세상은 농경 문화에서 서서히 벗어났다. 도시는 점점 커졌고 사람들이 한 건물에서 같은 신문을 읽으며 급속도로 문화가 통합되었다. 사회 규범이 전에 없이 확립되었다. 생활 잡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무언의 행동 규범을 퍼뜨렸다. 1850년 영국의 잡지는 총 10만 종에 달했고 판화의 발달로 간행물에 그림과 스케치를 싣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그리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개념이든지 대량으로 시각화하여 퍼뜨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바야흐로 대량 유포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모든 것이 전보다 더 커졌다. 생필품들이 각각 하나의 거대한 산업 분야로 성장했다. 뉴스소스는 매스미디어로 발전했다. 거대한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냈다.
수요가 공급을 이끄는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 기업들은 막대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똑같이 막대한 수준의 수요를 창출해냈다. 그래서 당시 기업들이 선전하기 시작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이상적인 몸매였다. 그리하여 코르셋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패션이 중요해졌다. S라인이 아니면 여자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모든 균형이 깨지면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다. 1800년대의 이상적인 몸매는 마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통통해야 미인 대접을 받았다. 코르셋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원래 코르셋은 다른 곳을 통통하게 보이기 위해 허리를 조이는 도구였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여성들이 경쟁하듯 코르셋을 점점 더 꽉 조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중에는 더 날씬한 허리를 얻고자 몸통에 뭔가를 두르고 다니는 풍조까지 생겼다. 이런 분위기가 가장 심할 때 매력적인 허리의 기준은 20인치 이하였다. 몇 달간의 훈련 끝에 16에서 18인치까지 허리를 줄인 여성도 드물지 않았다. 많은 여성이 폐의 윗부분으로만 호흡하는 법을 배웠다. 그로 인해 폐 아래쪽에 점액이 차 쉴 새 없이 기침을 터뜨리게 되었다. 당시 코르셋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극심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시 코르셋은 오늘날의 총기 규제나 재정 적자만큼이나 뜨거운 주제였다. 심지어 코르셋 논쟁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였다. 신문마다 사설란에 양측의 주장을 실었다. 이 주제에 관한 사설의 양은 1860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그때는 미스 A가 아프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반대자들은 코르셋을 일종의 억압으로 보았지만 오히려 여성들은 코르셋을 열렬히 옹호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패셔너블한 여성 중에 코르셋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코르셋 없이 밖에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단정하지 못한 짓을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코르셋을 입지 않은 여성이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이라고 생각해요. 코르셋 없이는 맵시 있게 보일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러한 코르셋 논쟁의 한복판에서 젊은 미스 A는 인생관을 길러갔다. 미스 A는 패션과 편의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 미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거슬러서는 좋을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거식증 환자들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조금만 더 날씬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다. 미스 A도 계속해서 코르셋을 조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허리를 줄여도 거울 앞에만 서면 여전히 더 날씬해지고 싶었다. 날씬한 허리는 추상적인 이상이었다. 그것은 정의하기도 어렵지만 달성하기는 아예 불가능한 목표였다. 미스 A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씬한 허리에 비이성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 문명사회에서의 삶은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는 측면이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다음 끼니 같은 생존을 위한 유형의 요소에 집중하던 시대에는 우선순위가 단순했다. 하지만 부유해질수록 기본적인 필요에서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다. 기본적인 필요가 다 채워져도 우리의 발전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필요한 것에서 원하는 것으로 방향만 바뀔 뿐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추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보다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혼란이 일기 시작한다. 오늘날 미국의 거식증 환자는 800만 명이 넘는다. 이상적인 몸매에 관한 우리 사회의 집착이 여기에 한몫을 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날씬해지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역사상 가장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자발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나날이 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강하면서도 연약하다. 거식증 환자들의 아이러니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누구보다도 날씬하다. 하지만 그들은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날씬해지기 위한 노력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자신이 이미 날씬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 추상의 세계에 떠도는 것은 거식증만이 아니다. 문명사회는 또 다른 면에서도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킨다. 이 세상은 날씬해지라고 외칠 뿐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부추긴다. 그리고 부유해질수록 우리의 관심은 정말로 필요한 것에서 멀어진다.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는 이미 채워진 지 오래다. 하지만 우리의 발전 욕구는 전혀 사그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왜곡된 모습을 본다. 우리는 부유해지려는 노력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자신이 이미 부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부자다.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당신은 이미 부자다. 단지 글을 읽을 줄 알고 이 책을 살 수 있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을 읽을 시간은 물론이고 자유까지 있다는 것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서나 이런 호사를 누렸던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잠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보자. 이것은 일주일에 5일만 일하면 7일치의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이렇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 많다. 아울러 한 사람만 돈을 벌기 위해 나가도 서너 명 이상의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도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5일 동안 일하면 온 식구가 7일 동안 먹고 자고 입을 돈을 만들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50시간을 쉰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사치를 그저 꿈만 꿀 뿐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내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당신이 부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그저 가난하지는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생각보다 부자다. 단지 부자로 느껴지지만 않을 뿐이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다. 내가 연봉 37,000달러의 직장을 소개해준다면 부자가 된 기분이 들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0중 8구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고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낼 것이다. 많은 미국인에게 연봉 37,000달러는 엄청난 감봉이다. 하지만 세계 인구의 96%에게 연봉 37,000달러는 엄청난 봉급 인상이다. 혹시 연봉 37,000달러가 당신에게 큰돈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는가? 사실 지금도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연봉 37,000달러면 전 세계적으로 상위 4%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축하한다. 당신은 상위 4% 클럽의 회원이다. 당신은 부자다. 솔직히 이 말에 당신이 기뻐서 당장 춤이라도 추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춤을 춰야 마땅하다. 당신에게 부자들만 가진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것은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갖기를 갈망하는 문제점이다. 스마트폰이 잘 터지지 않아 속이 터지는가? 이것은 부자들만 가진 문제점이다. 휴가 때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인가? 이것도 부자들만 가진 문제점이다. 컴퓨터가 망가졌는가? 인터넷 속도가 느린가? 자동차가 말썽을 부리는가?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었는가? 옷가게에 당신의 몸에 맞는 사이즈의 옷이 없는가? 이것은 모두 부자들에게만 있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단수가 될 때마다 매일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여인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은 물이 남아돌아 땅에 뿌리는 곳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죄책감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자책하라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모두 감사하기를 바란다. 죄책감은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감사는 어떤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갖 좋은 것이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 한번 비교해보자. 지금 우리가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중산층 수준이었다. 2000년에 가난한
보통 사람들은 1970년의 중산층에 해당하는 삶을 영위했다. 당시 60%가 전자레인지를, 50%가 에어컨을, 93%가 컬러 텔레비전을, 60%가 비디오 녹화기를 갖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인상적인 사실은 우리 경제의 소득 이동성이다.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평생 가난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다. 16년간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정의 95%가 상위의 경제 계층으로 이동했다. 특히 80% 이상이 상위 6% 이내에 진입함으로 중산층 이상의 지위를 얻었다. 연방준비제도의 경제학자 마이클 콕스는 흥미로운 말을 했다. 부자들은 약간 더 부유해졌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부유해졌다. 갤럽에서 경제 계층마다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예상대로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가 제각각 달랐다. 그리고 누구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2배 이상을 버는 사람을 부자로 여겼다. 다시 말해 연봉 3만 달러를 받는 사람들은 6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정의했고 연봉 5만 달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10만 달러가 꿈의 숫자였다. 머니지에서도 독자들에게 돈을 얼마나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적이 있다. 조사 결과 대개 500만 달러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면 부자라고 답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머니지의 독자들은 평균 250만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셈이다. 그렇다면 재산이 500만 달러인 사람에게 부자의 조건을 물으면 필시 1000만 달러라고 답할 것이다. 이처럼 부자의 기준은 끝이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부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라는 표적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들. 잠깐, 방금 아내가 수영장 바닥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나가봐야 할 것 같다. 장비 깎는 사람들이 흙 묻은 신발로 온통 발자국을 남겼다고 한다. 그렇다. 나는 부자다. 상대성 이론. 우리는 매슬로우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다들 알 것이다.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매슬로우는 피라미드를 사용하여 우리 모두가 겪는 현상 하나를 설명했다. 이 현상은 우리의 욕구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그의 모델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기본적인 욕구에서 시작된다. 이 욕구를 바닥으로 해서 사치에 해당하는 것들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매슬로우의 모델에서 피라미드의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는 더 많이를 원한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단순히 음식과 물을 더 많이 원한다. 하지만 배불리 먹고 목도 충분히 축인 뒤에 더 많이의 표적은 안전이 된다. 자신의 영역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긴 뒤에는 더 많이의 표적이 또다시 이동한다. 이제는 사랑, 인정, 소속감 같은 안정적인 욕구가 중요해진다. 이것은 배고픈 시절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다. 이런 것을 다 갖춘 뒤에는 성취, 목적의식,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된다. 요컨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존재다. 이 끝없는 돌진에 쉼은 없다. 매슬로우의 각 단계 안에서도 우리는 더를 외친다. 예컨대 배고픔이 해결되면 이제 사람들은 더 좋은 음식을 찾기 시작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오래지 않아 더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우리네 인간이다. 우리는 자동차나 집, 심지어 데이트 상대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 매슬로우의 모델에서 어느 단계에 있든 우리는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성이다. 피라미드를 오르는 데 집중하는 한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볼 뿐 이미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의 방향이 급변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많이 가졌었는지를 깨닫는다. 가난뱅이와 부자.
서문에서 밝혔듯이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자 노릇을 잘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혹시 아직까지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서 깨닫기를 바란다. 혹시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부자 노릇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사실 부자들 대부분이 부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부를 유지하는 데 서투르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절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부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던가. 그렇지 않고서야 부자가 됐을 리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부자를 보면 을에 우리보다 똑똑할 거라고 단정한다. 그래서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매우 중시한다. 결정을 내릴 때는 그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똑똑한 건 아니다. 벼락부자들은 100이면 100 부자 노릇에 서툴다. 그것은 연습이 부족해서일 경우가 많다.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았다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지에 따르면 놀랍게도 NFL, 미국 미시축구 리그 선수 중 무려 78%가 은퇴 2년 안에 파산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NBA, 프로농구 선수 중 60%는 코트를 떠난 지 5년 만에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운동선수들만이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이 거의 절반이 5년 안에 당첨금을 전부 날린다고 한다. 겨우 5년 만에. 부자들은 돈을 지키는 데만 서툰 게 아니라 나누는 데도 서툴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과 돈을 나누는 비율이 줄어든다. 중간 소득자들의 수입의 약 6%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그리 나쁘지 않은 수치다. 중간 소득자들도 이 정도로 나누고 산다면 부자들은 나누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 해에 2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을 보면 나눔의 수준은 수입의 4%로 오히려 줄어든다. 더 많이 나누기보다 오히려 더 적게 나누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나눔의 수준은 오히려 낮아진다. 이것은 부자들 대부분이 부자 노릇에 서툴다는 수많은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알다시피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시중에 널려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의 문제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부자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유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서다. 이 방법을 스스로 알아낸 부자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모두 부자 노릇을 잘하는 부자를 만나본 적이 있다. 나눌 줄 아는 부자, 돈을 날리지 않고 잘 관리할 줄 아는 부자, 기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부자, 돈으로 살 수 없는 품성을 지닌 부자,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돈에 소유당하지 않는 부자, 어떤가? 신선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힌트를 하나 주겠다. 부유하게 살려면 먼저 사람들이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가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이미 날씬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미스 A처럼 진실을 외면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부자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이 이미 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자 노릇을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할 리 없다. 이미 오래전에 넘은 부자의 결승선을 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길 바란다. 이제 겨우 첫 장을 마쳤을 뿐이다. 게다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제 묵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부자의 기준, 2장 부의 역효과, 3장 소비의 문제, 4장 미리 계획하라, 5장 나눔 소유보다 더 좋은 삶, 6장 소유권에 관한 착각, 7장
목마른 세상을 향하여. 감사합니다.